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수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수학과 일상에서 수학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번은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도대체 학창시절을 떠나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학을 써먹을 일이 뭐가 있느냐. 난 살아가면서 수학 쓴 일이 없다. 그러면서 나보고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쓴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땅히 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 이야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쓸 일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근데 결론이 뭘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수학생님 저마저도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이렇게 써먹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써먹는 정도가 아니고 일상에서 아예 생각할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세수하러 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갑니까? 오늘 세수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양치질하고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일상에 아마 많은 부분들은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 테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죠, 가끔씩.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또 뭐 자녀 교육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집장만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집장만 같은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수학적인 문제로 생각하진 않죠. 뭐 굳이 따지자면 수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살 거냐, 그러니까 뭐 몇 평으로 할 거냐, 분양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생활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지만 수학적인 문제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또 억지로 좀 수학적인 문제를 찾자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집을 사고 싶은데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이걸 집담보대출로 빌리면 몇 프로 정도 이르냐? 6%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빌릴까 말까 고민하면 이제 이자가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연리 6%면 1년간 이자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300만 원. 예, 이건 쉽죠, 300만 원.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재테크 이론에 따르면 월 수입의 몇 프로 정도를 뭐 이자로 갚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00만 원이라는 게 한 달에 그럼 얼마 갚아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에는 얼마씩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계산하려고 그래요? 계산기 이야기 나오는데 계산기 이전에 이렇게 하죠. 은행에 갔으면 은행 직원한테 이 월이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되죠. 그걸 뭐 계산을 해. 만약에 물어보면 은행 직원은 어떻게 해요? 계산기 톡톡톡 두드리면서 계산하겠죠. 계산기를 안 쓰면 요율표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죠? 6%에 뭐 5천만 얼마, 4천만 얼마 다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300을 12로 나누면 뭐 가만히 있어봐. 1인가요? 2인가요? 2, 24 내려오죠. 줄 맞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게 5. 암산 잘 하시는 분은 금방 5가 나올 테고 딱 끝. 0이니까 25.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다.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종이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을 어거지로 만든다면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하시겠죠. 300만 원을 10이면 어떻게 되나.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제 간단하게 암산하는 방법 같은 건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갚으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가 돼요? 120만 원. 300만 원 아직 안 됐죠. 20만 원씩 갚으면 240만 원. 좀 비싸졌네요. 30만 원씩 갚으면. 너무 갚으셨죠. 그러니까 아마 20만 원하고 30만 원 중간쯤이니까 그냥 25만 원. 이게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는다든가 생활 속에서 수학을 공부한다든가 이거는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뒤집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수학자들이 수학을 처음 연구를 할 때를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 수학이야, 야, 탁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일 절대로 없겠죠. 그러니까 생활이 나에게 수학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수학적으로 바라봐서 내 주변 상황을 수학으로 만들어야지 수학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뭐랄까 우리 생활 속에서 수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좀 전에 제 친구처럼 생활에 수학이 뭐가 있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주변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 뭐 별 지장 없잖아요, 그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장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수학을 의미 있게 가르쳐 주려면 애들한테만 시켜서 낼 일이 아니라 부모님들 스스로가 그런 문화나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걸 조성을 해줘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수학을 이제 체험하면서 느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렇게 수학이라는 좀 어려운 학문, 좀 딱딱한 학문을 좀 그러니까 일상에서 체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나 이런 걸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루소라고 아시죠? 네. 계몽상상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고 에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근대 그 교육계에 아주 이정표적인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그런 뭐랄까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에밀리에 보면 제가 책을 쭉 보다가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냐면 그 에밀한테 지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 지도 읽는 법은 어떻게 가르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읽는 법이라는 게 이제 방향도 알아야 되죠. 남북도 알아야 되고 뭐 등고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축척 알아야 되잖아요. 뭐 1대 100, 1대 500, 그러니까 축척이니 뭐 이러니까 수학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학생들이 재밌어 할 것 같지만 수업 시간에 비면 별로 재미없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근데 루소는 이제 에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소는 에밀에게 아침밥을 조금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밀에게 산으로 소풍을 떠나자고 제안을 하죠. 소풍을 간다는 말이 즐겁기만 한 에밀. 잠시 후 루소와 에밀은 점심을 조금만 준비해 길을 떠납니다. 루소와 함께하는 소풍이 더없이 즐거운 에밀. 하지만 머지않아 에밀은 배가 고파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다시 즐거운 소풍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게 된 에밀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밀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자 루소는 에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어. 이 산중에는 우리밖에 없고 우리에겐 이 지도 한 장밖에 없단다. 결국 에밀도 집에 가고 싶어 지도 보는 법을 터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한테 뭐 등고선이 어떻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애가 뭐 그래요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려고 막 길을 쓰고 막 보겠죠. 그 선생님이 찾아봐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도 막 그 지도 읽는 법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루소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기본적인 어떤 교육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루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수학을 일상에서 가르치는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 뭐 애를 밥을 굶기거나 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그냥 우리가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공원이나 이렇게 시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제 주말 연속고 하기 전엔 들어와야 되잖아요. 차를 먹으면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고 이제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 집에 언제 도착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애야, 방금 내가 지나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중표에 서울까지 70km가 남았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얼마쯤 후에 집에 도착할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봐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그 옆에 계신 부인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운전이나 해. 그죠? 집에 빨리 나가지. 무슨 그런 질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이 상황을 수학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옆에 계시는 이제 어머니께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이제 남편 말을 이제 귀담아 들으면서, 이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수학 잘하는 뭐 철수가 하면 풀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차 안의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애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사실은 좀 장담하기 어렵겠죠. 애가 왜 나한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종이 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학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장면이 딱 생겼을 때 구체적인 문제를 딱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오는 일 같은 주말에 이렇게 집에 오거나 이런 일들 뭐 많이 있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수학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그 차 안에 분위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씩 친구들하고나 뭐 아는 사람들하고 운전하면서 그런 질문 가끔씩 던져보거든요. 그래갖고 뭐 70km 달리고 있는데 뭐 얼마 남았을까 이러면 100이면 답이 뭐라 그러느냐? 수학 선생 아니랄까 봐서 운전이나 해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지만이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루소 이야기가 아까 그런 의미였어요. 루소 이야기 같은 것도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들어보면 전혀 일상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도를 하느냐. 여기 이제 수학이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수학하고 담쌓고 지내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의미있게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받아들였다면 이 상황, 좀 전에 우리가 70km가 남았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이게 어떤 풀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식의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계산하려고 하자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쉽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100k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km 가려면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좀 더 걸리겠네요. 뭐 어때요, 이게?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대략 30분인데 조금 더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 어떡할까요, 이게? 50km 갈 때 30분이고 100km 갈 때 1시간인데 50하고 70하고 100을 비교해보면 약 중간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45분쯤 되겠네. 75보다 좀 작으니까 그냥 45분보다 좀 모자라겠네.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라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정도의 답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런데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답을 못 구할까? 뭐 엄마가 옆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9시 드라마 볼 수 있을까? 몇 분 늦을까?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근사적인 어떤 어림셈을 하다가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에 나오는 이제 등장하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이제 풀이 방법들이 있는데 뭐 하나씩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시속이 지금 100km니까 분속은 어떻게 되느냐? 1분당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60분에 100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0이니까 대략 얼마쯤 된다는 이야기예요? 1 되고 그 다음 1, 6은 6, 4, 7, 6, 7, 40이 넘어가니까 아마 1.666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죠. 분속 계산해갖고 이렇게 시도했다가는 그냥 계산하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뭐 시속이고 분속이고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간단한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에 100km를 갔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가면 70을 갈 거냐. 이런 비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도 나오고 이제 많이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하는 거.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은 같다. 그래서 100 곱하기 어떤 물음표는 70이다. 그러니까 물음표는 100분의 70이다. 물론 이게 이제 시간 단위니까 분으로 고치려면 곱하기 60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 42분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이런 공식들 많이 외우고 다니는데 이 상황에서 딱 적용될 만한 공식이 있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간은 뭐냐면 속도가 지금 100이고, 그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70.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 단위로 지금 구하는 거니까, 이게 단위가 시간이니까 분으로 고치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차차착 계산하면 42분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계산이 어렵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쉽기도 하고, 공식을 쓰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차 안에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겠죠. 달리다가 불 켜야 되고, 뭐 종이 꺼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수학을 이제 다룰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건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비례관계 같은 경우는 꼭 비례식을 저렇게 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례적인 사고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비례관계를 잘 따지는 그런 사고가 되는 애들은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느 만큼 정확성을 요구할 거냐, 어떤 방법을 쓰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혹은 어떤 걸 할 수 있냐에 따라 좀 테크닉을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암산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대략 45분쯤 이렇게 남겨두시고 조금 더 계산할 수 있고 더 잘하는 학생들 같으면 그 암산을 좀 더 정확하게 비례식 같은 걸 세워서 정확한 값을 구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좀 피곤하겠지만 뭐 그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갔다 오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풀까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지금 70km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만약 75km였으면 어떻겠어요? 그건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0km 가는데 75km 가려면 어떻게 되냐? 딱 100km에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4분의 3, 딱 45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쉬운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 길을 좀 살려주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 자연스럽게 수학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학을 공부하려면 일단 수학적인 문제 상황을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항상 주의 깊게 주변 상황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집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귀찮아, 머리 아파,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생각해보자. 아들아, 네가 좀 더 잘하지. 뭐, 이렇게 격려하면서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어림센 정도가 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공식을 탁탁 적용해서 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응? 가르치는 도중에, 너 학교에서 배웠잖아. 왜 못해? 뭐,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가. 이러면 자연스럽게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수학과 담쌓게 만드는 거죠. 또 뭐 옆집 철수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해?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보통 학생들이 어떨 때 수학이나 아니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 자신감을 느끼고 공부를 잘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쉬운 문제를 자꾸 풀면서 동그라미를 쳐나가면서 자신감을 느끼는 애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게 안 풀리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자가 이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의 경향이죠. 이걸 뭐 과제 집착력이니 뭐 이런 말로도 부르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를 제공하면 아예 안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 집단을 나눴대요. 좀 우수한 집단, 보통 집단, 좀 못하는 집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걸 반복해서 하게 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방법을 지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도전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고 좀 야단을 치는 거죠. 너 이거 틀렸잖아. 저거 잘못했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하면 못하는 학생일수록 칭찬을 해줘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야단치고 이런 거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수한 학생들은 오히려 칭찬하는 것보다 칭찬해서 별로 만족을 못하고 좀 지적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도전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다루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세부를 탁 맞아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얘가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워줘야 될 단계냐, 아니면 칭찬보다는 이게 좀 도전적인 과제를 내줘가지고 좀 뭐랄까 고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가까이서 접해본 사람 말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느냐, 이게 아주 관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예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아시죠?
그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막 글도 잘 쓰고 뭐 논리 정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명한 건 아주 상상력이 풍부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케오르케오르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케오르케오르의 답이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케오르케오르 아버지가 이제 케오르케오르가 어릴 때 그 모종의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서 집 밖을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시골 마을 생각해봐요. 그 이웃집 사람 다 아는 그런 데서 뭐 추문에 쌓이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칩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애는 모르니까 아빠 보고 팍 잡고 나가서 놀자 이렇게 쫄랐던 거죠. 그때만 이 케오르케오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애를 방으로 탁 데려가가지고는 침대에 눕혀놓고 얘야 이제 우리가 산책을 나간다 하고 자 끼익 이러면서 이제 산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의 산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산책을 하면서 그 산책을 하면서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는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한 마리 지나가네 이게 아니고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강아지 뭐 눈빛은 어떻고 귀는 어떻고 뭐 털빛깔은 어떤데 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니까 눈빛이 어떻게 바뀌었다가 뭐 발을 어떻게 하면서 꼬리를 어떻게 하면서 뛰어가고 이런 걸 막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케오르케오르 누워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실제로 산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 케오르케오르는 이제 아버지하고의 그 가상의 산책을 매일 다니면서 생각하는 힘이 점점 좀 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풍부한 어떤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우연히 이제 제가 어떻게 맡게 된 그 중학생인데 아주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했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또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 식구 단위 외우는 거 유행하죠. 집에서 식구 단위든 구구 단위든 이런 거 외우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집에 앉아갖고 너 식구 단위 외웠니? 아니면 이제 칠판 종이 있잖아요. 그 책받침 같은 쫙 써 있는 거 그거 딱 주고는 너 방 가서 이거 외우고 와 이러면서 드라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 자꾸 나오려 그러면 너 그 다 외울 때까지 나오지 마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좀 뭐랄까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분들은 그거 다 풀면 내가 오락하게 해주지 이렇게 꼬드기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좀 뭐랄까 좀 부드러운 아버지시고 대개 아버님들은 이렇게 야단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친구 아버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만날 시간이 이제 식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일요일 날 산책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마다 이 애하고 장난치듯이 암산 게임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애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한테 11 곱하기 11은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이제 그 어릴 때는 뭐 계산 어렵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12 곱하기 12는 얼마야? 뭐 이런 식의 장난 같은 게임을 한 거예요. 물론 머리가 굵어진 학생한테 11 곱하기 11이 얼마야?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눈에 선하긴 한데 왜 꼬맹이 때는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네. 사춘기나 좀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아버지 안 따라다려 그러는데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그럴 또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걸 내고 이렇게 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계산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왜? 1, 2, 3, 4 이렇게 4개의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 20을 만들어 봐라. 아빠가 빨리 하나, 네가 빨리 하나 해볼까? 자,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죠? 막 아무 생각이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죠.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요. 평소에 훈련을 안 하셔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 5잖아요, 그죠? 더하고, 묶어주고, 곱하고, 이런.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탁 나오는 것도 아니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임 같은 거를 아버지가 이제 그 산책을 다니면서 이렇게 암산으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같이 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애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같이 대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암산 같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친구들보다 암산 잘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러면서 수학에 점점 흥미를 갖다가 이렇게 길러갔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시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학교 운동장 가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놀이기구 있잖아요. 왜? 그 이렇게 뭡니까?
쇠로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 올라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글짐이라 그러던가요? 그런 경우도 이제 얘야 이 정글짐을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성냥개비 같은 걸로 만들어보자.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럼 이 성냥개비 몇 개를 가져야지 이걸 만들 수 있겠니? 이러면 그냥 세보면 되죠, 사실은. 그냥 세보면 되지만 세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바꿔볼까요? 이게 사각형이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성냥개비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성냥개비 4개니까 10개니까 40개 같죠? 예를 들어 좀 쉽게 더 쉽게 해서 2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8개인가요? 그죠? 왜 그러냐면 중복된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해가지고 틀리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약간의 혼란을 겪으면서 실제로 세가면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는 걸 이렇게 셌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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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가, 10개가 있고,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10개가 있죠? 여기도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몇 개가 있어요? 2개 같으면 하나, 둘, 셋. 3개가 있죠. 항상 하나가 더 많은 거죠, 그죠?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저렇게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학생이 이제 쉽게 틀기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정글짐 같은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 몇 개일까 이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보면 재밌게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생활에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별로 생각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생각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걸 일부러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생각할 만한 문제도 수학적인 것으로 찾아내려면 그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어내도 또 어떻습니까? 그 수학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까지 넘어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그 문화를 갖다 이렇게 전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은 수학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 틀에 박힌 그런 답을 찾는다기보다도 뭔가 생각을 하고 좀 좋은 답을 찾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수학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수학을 생활에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즐기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문제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 좋은 분위기를 집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